자, 그 수종주의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많다. 이게 실증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종주의 역사관의 그 논리 구조의 그 단순함이 또 다른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단선적, 도식적 역사관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올바른 역사 발전 방향. 이게 뭐냐면 이제 동학농민운동. 저희 때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도 하지 않고 동학 그 운동이라고 하지도 않고 가보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계급사관적인 그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가보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이었다라고. 물론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의병으로 이어지고 의병운동이 독립운동, 독립운동이 그 북한 체제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한 논리인데요. 이렇게 그 단선적 논리가 역사적인 그 발전 논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단선적인 논리가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바로 역사 발전 단계론, 역사의 발전은 어떤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물론 이제 그 계급사관과도 뭐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논리입니다. 그런 그 논리 체계 속에서 이런 그 단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이 계급혁명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위대한 운동이었고, 이것이 그 존왕양이 운동, 그러니까 왕을 그 보위하고, 외적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흥선대원군을 모시고, 우리가 그 민씨 척족을 그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운동,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심한 가렴주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런데 그 의병이 그럼 동학농민군에서 이게 충원이 됐냐? 이게 실증적으로 보니까 의병의 상당수는 동학농민운동 때 그걸 진압하려 내려온 그 관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홍계운에 올린 그 전봉준 선생의 그 상소를 보게 되면은 홍계운 하면 이제 뭐 명성황후 여기서 이제 영웅적인 그 캐릭터로 나오는 분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그 관군 그 진압사령관이었죠. 그러고 이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또 우리가 굉장히 그 존경을 하는 안중근 의사 집안은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여기 이제 그 가담을 했고, 그것은 안중근 의사의 그 자서전 거기 그 자세하게 그 나와 있으니까 읽고 싶은 분들은 뭐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친할아버지가 이제 박성빈옹인데, 이 박성빈옹은 그 경북 그 성주 지역의 그 동학농민군 접주 지역 책임자였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그 너무나 많은 이런 그 단선적 논리의 그 허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서 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거의가 다 독립운동이나 그 항일운동 했던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든가, 북한의 초대 내각을 보면은 또 아주 뭐 또 친일파들이 또 만만치 않게 또 있다든가, 뭐 김일성의 그 친동생인 그 김영주 그 부주석 같은 경우 뭐 아주 그 헌병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이활 그 공군사령관 그 일본 그 공군 출신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단선적 도식적 역사관은 우리가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역사를 갖고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역사관, 뭐 저도 역시 80년대 이 역사관 속에 이제 그 파묻혀 있던 사람인데, 이것을 그 벗어나는 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국사학계나 역사 교육계도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행 교육의 그 심각한 오류는 제가 농지개혁 때 얘기를 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렇게 그 완전히 잘못된 그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것도 아주 그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쪽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향후 교과서가 개정이 되거나 교육이 될 때 완전히 이것은 또 바뀌어져야 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사에 있어서, 세계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그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가져온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왜 거의 동시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동시에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영국조차도 그것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냐? 산업화가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들 중산층과 시민계급이 형성이 되고 나서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지. 이 두 개가 동시에 된다거나 또는 어느 민주주의가 먼저 되는 경우는 이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필리핀의 예를 들었지만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필리핀이 민주국가를 이루는데 실패를 했느냐, 성공한 근대국가를 이루는데 실패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산업화, 토지개혁도 안 됐고 산업화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들 중산층과 시민계급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신기루처럼 이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막사이사이 체제라고 하는 그런 자유민주 체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게 뭐 마르코스 독재로 간다든가 또는 뭐 아키노 뭐 집안의 어떤 이 지주, 필리핀에서 제일 큰 지주가 바로 지금 현 아키노 대통령의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죠. 코라손 아키노의 집안이 코안코 집안이고, 두 번째 집안이 바로 아키노 집안이다. 지금 현 아키노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이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산업화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이것도 압축적으로 그 이루어낸 그 예이다. 그래서 이 주변부에서 세계 체제에 준주변부로 뛰어오르게 되고 70년대쯤 다시 중심부로 뛰어든 경우는 세계사에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준중심부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나라들은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그 브라질이라든가. 그리고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좀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인데 뭐 싱가포르라든가 또는 그 대만, 타이완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나라들이 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뭐 홍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조그만 그 도시국가, 상당히 조그만 국가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정도 이 볼륨이 있는 그런 그 국가라는 점에서 이것이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것을 이뤄내는가? 이 이유를 알면은 이게 다른 저개발 국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로 이것이 그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대한민국의 그런 그 예가 다른 나라에 그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점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갖는 어떤 독특성, 유교 국가에서 태어난 학문을 숭상한다든가 공부를 하는 거를 중시를 한다든가, 과거제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단단한 그 가족 체계에서 이 자식 교육과 자식 양육을 하는데 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 하지만 정말 그 세계에서 최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되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한 그런 외신 기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된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역시 교육을 중시한다든가, 이것이 그 지주계급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근대화가 아니라 테크노크래트에 의해서 잘 교육된 테크노크래트에 의해서 그 주도가 된다든가, 뭐 새마을 운동을 해 나간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다른 나라에도 저는 그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하면서 거기 물적 기반이 형성이 되고 거기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배운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 행위를 정권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4.19였고 4.19 그 학생혁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마 사태였고 또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 뭐 그렇다고 저는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화를 하고 거기에 시민층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6.29 선언을 통해서 그 벌어진 이후에 그 민주화 과정 이런 것들은 뭐 한국 국민들이 또 쟁취해서 그 이뤄낸 그 민주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험이 다른 저개발 국가에 굉장히 그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많은 뭐 그 논란이 있죠. 문제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너무 고령에 집권을 했었고 장기 집권을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그 오래 집권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기록이 되고 이승만이 하나의 신격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신익희 선생이나 조병옥 선생 같은 분에게 선거에 져서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의 완벽한 사이클이 독립운동부터 시작이 돼서 공화주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됐었을 텐데 이게 참 불행히도 그 신익희 선생, 조병옥 선생이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비교적 쉽게 또 당선이 되고 그 3.15 부정선거로 결국은 이제 이승만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부정이 아니라 부통령 선거 부정이었거든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체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문맹률이 80%인 나라에서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로 교육을 시켰다는 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시켰다는 점, 선거를 빼놓지 않고 했다는 점, 나중에 그게 부정선거가 되니까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났다는 점, 뭐 이 이외에도 뭐 토지개혁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6.25를 이겨내고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승만 체제를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적어도 07과삼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박정희 정권도 역시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을 자기 성공의 희생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체제도 이 배고픈 국민들을 먹여놓고 중산층이 되니까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은 박정희 체제라고 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견뎌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그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다든가 부마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이 그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체제도 역시 자기 성공의 산물이었다. 박정희 체제의 그 몰락도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비록 유혈 사태는 있었지만 이게 정말 큰 유혈, 대량 유혈로 흘러가지가 않고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그 여정을 했고 완성을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그 세계사에서 높이 평가돼야 될 역사인데 이런 역사를 굳이 우리가 허구의 내용을 가지고 폄하를 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격변적 성장이 가져온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대가는 그 사회적 긴장과 왜곡인데 이런 그 계층 분화가 생기고 어떤 계층 갈등, 뭐 나중에 이제 뭐 지역 갈등이라는 것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게 지금 그 생겨나게 되는 이 구조인데 이러한 그 격변적 성장과 결과가 가져온 사회적 긴장과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과반수 이상은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겠지만 흔히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물론 새 정부가 잘못한 점 굉장히 많죠. 뭐 요즘 뭐 나오는 그 NLL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그 대통령으로서 이래도 되는 건가? 응?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그 엉터리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그 사회적 긴장과 왜곡이 생기면서 생겨난 한해 축적을 해소하는데 새 정권이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면해 봤을 때는.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그 문민정부를 이뤘고 금융실명제를 했고 군부 통치의 그 싹을 잘라놨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 사회민주화 정치민주화가 심화가 되면서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호남 지역이 집권을 하면서 저는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계급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는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새 정권은 그걸 살풀이 시대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한을 살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집이 좀 잘 안 되면은 뭐 푸닥거리도 하고 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뭐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또 일이 잘 풀려 나가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살풀이 시대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어느 집안이건 살풀이만 하는 집안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풀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 사회 통합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회 통합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그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구나. 뭐 그런 그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더 나은 체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더 좀 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